그럴 거면 다 같이 없애면 좋으련만. 근데 다 같이 그것도 이제 약간 고민인데 저도. 인간은 평화에 질려 있는 거지. 다 미친놈으로 갑시다.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뉴클리어 워 핵전쟁 우리나라 책 이름으로는 24분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북한이 왜 자꾸만 북한 무시하세요? 아니 갑자기 북한이 미국한테 핵미사일을 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그래서 분단위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등을 이제 24분 동안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4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볼까요? 사실 핵미사일을 어느 나라 쏜다는 게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근데 실제로 1960년대 그 쿠바 위기 때 있잖아요. 미국하고 소련이 그 위기 상황에서 각각 2발씩 핵폭탄 실험을 했어요. 그때 핵폭탄 실험한다는 건 잘못하면 핵전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각각 2발씩 핵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제 왜 이제 북한에서 이제 ICBM을 쏠 때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되느냐면 미국에서 미니트맨 ICBM을 발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 상공을 넘어가야지 북한 표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공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한테 이걸 승인을 못 받으면 진짜 러시아는 바로 반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오키나와 같은 데는 없나? 핵무기가? 본래 일본 같은 경우는 3볼 원칙이 있죠. 핵 반입도 안 되고 뭐 이런 생산도 안 되고 보관도 안 되고. 그래요? 원칙은 그렇다고 했죠. 아니 뭐 괌기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B2 폭격기가 있으니까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그냥 싣고 가는 거고 그냥 발산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거기서는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미국 본토에서 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괌이나 뭐 이런 데 쏘는 게 좀 빠를 거 아니에요? 제일 빠른 거는 이제 잠수함이죠. SLBM. 잠수함은 조용하게 숨어 한가다가 쏘고 사라지면 아무도 못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모르게 평택에서 그냥 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핵이 없습니다. 모르죠. 미국이 숨겨놓고 있는지.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궤도로 이제 미사일을 쏜다 이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북한 갈지 러시아로 올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러시아랑 아까 통화 안 됐죠. 통화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 약간 그거는 좀 어거진 것 같죠, 이거. 그치? 갑자기 중국도 러시아 갑자기 통화 왜 안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실제 폴란드 땅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미국 합참의장이 해명하려고 했는데 24시간 동안 러시아 국방 쪽하고 핫라인이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그 사례에 이제 입각해서 지금 말하는 근데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날린다 하면 러시아, 중국이랑 약간 쿵짝쿵짝해서 서로 다 알고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일부러 안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를 알면서 용인했다? 그러면 이제 끝이지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 다 죽자는 거지 뭐. 다 죽자는 거지. 자,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딱 보니까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ICBM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푸틴도 못 쏴요 또? 그렇게 이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발사 후 33분에 이제 결국 펜타곤 워싱턴 DC를 직격했기 때문에 펜타곤은 그라운드 제로가 되는 거죠. 이제 워싱턴은 여기 끔찍한 정황은 묘사되고 있는데 그건 아주 끔찍합니다. 펜타곤에 떨어졌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제 기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보잉 747기로 달려갑니다. 무장 개조된 보잉 747. 이제 지휘를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요 보잉 747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공중 채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비행기 이제 이름이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둠스데이는 최후의 날, 운명의 날, 심판의 날이죠. 영화 있지 않아요? 둠스데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핵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국방부 상황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 잠수함, 핵 폭격기, ICBM 이 3축을 발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7분에는 미국도 이제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해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은 이 탄 헬기는 이제 결국 추락을 했고 대통령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부통령하고 합참의장이 여긴 도착했지만 부통령은
이제 80km 떨어진 워싱턴에 핵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헬기 창문으로 그걸 바라보다가 그 순간에 눈이 멀게 돼요. 뭐 일시로 눈이 멀 가능성이 높다지만 어쨌든. 네. 자, 그 와중에 부통령 연락 안 되고 하원 의장, 뭐 국무 재무장관 소재가 다 안 돼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개선 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모스크바 대통령 연락하자니까 러시아에서는 연락이 당신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야 된다. 우리 안 그러면 인정 못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시간이 네. 없어 죽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나토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나토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토의 유럽 기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여기에 핵 공유 개념으로 핵폭탄 100발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상시적으로.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이 폭탄을 쓸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어떻든 지금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또 들어올 거잖아요. 러시아의 정보 분석가들은 나토가 지금 러시아에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에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단 말이죠. 네. 러시아하고 나토가 핵 교환을 한다. 몇 시간 안에 1억 명이 죽는 걸로 나와요. 몇 시간 안에. 저도 한번 그 프로그램 봤는데 한 발 날라오고 하다가 그냥 절단 나오고. 뭐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발사 후 40분이 됐습니다. 북한에 82기의 이제 ICBM이 발사됐지만 북한에는 8,000개의 벙커가 존재한단 말이죠. 지하 벙커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도부를 무력화하게 해서 계속 더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수백만, 거의 뭐 1,000만 이상이 죽을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모스크바의 해외 정보국 GRU에서 음성 사서함을 늦게 확인해 보니까 ICBM이 발사됐다라는 미국 측 이제 정보원의 자기들 간첩에 이제 메시지가 오고, 네. 자, 이런 메시지 다 종합해 보니까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공격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죠. 러시아를 공격한다. 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보니까 미국의 그 SLBM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이거 러시아 공격으로 오는 거다. 다 그래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떤 미사일의 그 탄두 운반체 안에 수백 개의 물체가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도체가. 어느 게 탄두인지 어느 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이 물량 전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결국 이제 풋볼은 해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그 핵가방을 해소했는데 대통령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예전에는 오히려 월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울을 나눠줬대요. 거울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을 했다 이러면 네. 거울을 가지고 어떤 신호가 나면 거울을 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나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구조를 하는데, 지금은 전부 아이폰, 무전기 이런 건데 이게 전기가 절단 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거 첨단 무기일수록 이럴 때 더 약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못 찾고 대통령은 죽는 걸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것들로 나옵니다. 상황을 굉장히 최악으로 잘 몰고 가죠. 최악으로 가야죠. 그래. 최악으로 가야죠. 미국에서 이 앵글로색슨 문화의 참 좋은 특징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악의 상황,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일수록 대우를 해줘요. 우리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을 해낸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어디서 이렇게 정말 이상한 놈이야. 퇴퇴퇴. 예. 근데 여기는 최악의 상황을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9.11 테러 하면서. 이후로 미국의 네. 정보 관계자들하고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해합을 하잖아요. 당신들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엄청 높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발사 후 43분이 됐습니다. 시베리아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지하 핵 통제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딜레마에 취한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을 핵 공격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핵 날아갔는데 러시아가 송굴라고 믿고 있다. 미국 애들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을 핵 공격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가 맞는지 진짜 딜레마겠죠. 러시아 대통령 옆에는 미국의 이제 군사보좌관이 밀레이드가 들고 다니는 풋볼처럼 러시아는 체게트라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체게트라고. 그게 담겨 있는 걸 다 흑수라 부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우리 백수와 청사하는데 왜 흑수냐? 이거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블랙페이퍼인 거죠. 흑수. 네네. 거기도 이제 메뉴 고르는 거예요. 자, 미국에 뭐 날릴까요? SLBM 날릴까요? ICBM 날릴까요? 어느 지역에 날릴까요? 몇 명이 죽습니다. 다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과연 이 미국에서 쏜 ICBM과 SLBM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러시아 지도자들은 뿌리 깊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발사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니 근데 러시아도 사실 정보전이나 자기들 북한이 저기를 쏴가지고 지금 워싱턴이 저렇게 되는 걸 알 텐데. 그렇지. 그죠? 나도 그 생각했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아니 그걸 보고 이제 본토 자기 러시아에 날아온다고 생각하고 다시 미사일을 쏜다.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하방 탐지 기능 약하거든요. 약해서. 불꽃이 서울에도 어디서 샀는지를 상당히 애매하다. 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우리 믿고 가봅시다. 네네. 네네. 자, 그래서 발사 후 45분, 최초 발사 후 45분 안에 러시아의 대통령도 ICBM 1000기를 미국으로 날려. 1000기? 예, 1000기. 그럼 1000기 한 기마다 또 그 탄두가 여러 발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럼 핵폭탄 수천 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SLBM도 다 날리는 거예요, 이제. 1000기. 그냥 죽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24분입니다, 이제. 네. 자, 이제 발사 후 49분 만에 미국 국방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결론이. 자, 러시아도 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미국 본토에 8분 뒤에 러시아의 ICBM이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BM 모든 걸 다 발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두드려 맞냐?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네. 여기 국방장관이 민간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 다 죽는다고 나머지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인류를 나머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쏘지 말자라고 제안하는 걸로 나와요. 당연히 모든 옆에 보좌관이나 군사 보좌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라고 기각해버립니다. 쏴야 됩니다. 우리 죽는데 뭔 소용이냐. 다 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는 비합리성이 그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비합리성의 합리성. 다 미친놈으로 갑시다.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죽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 내만 죽어야 돼? 불합리하게. 다 죽으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핵전쟁에서는 항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핵전쟁에서 항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미국이 러시아에 갖고 있는 게 975개의 표적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975개의 타격 장소가 있는 거죠. 525개는 핵과 WMD 시설이고 250개는 이제 공장들이죠. 핵 관련. 나머지 200개는 지도부죠. 미국 이제 소련 러시아 지도부. 러시아도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 한 그 정도 표적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자, 그러면 전면적인 이제 핵 교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 날려. ICBM, SLBM, B-52, B-2 갖고 있는 핵폭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51분 만에 결국 나토 기지도 긴급 발진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종사는 사실상 이게 가미가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GPS 작동 안 되잖아요. 이제 핵전쟁 상황에서. 그러면 관성 항법, 이제 그 우리 말하는 항법 장치 계산해가 들어가는 그거하고 자기가 지형 지문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암기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목적지 갈 때 뭐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 항상 암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가면서 레이더가 있어갖고 대공 그 미사일에 격추당하면 안 되잖아요. 지상 60m 높이로 천천히 가야 된대요. 그러면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할 점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그냥 죽어야 되네. 그렇죠. 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미가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긴급 발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사 후 52분 만에 이제 평양에도 미국의 이제 ICBM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한 발 안에 어마어마한 그 많은 탄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양이 이제 한 2,000제곱킬로미터 봐요. 네, 불바다. 다 불바다에 되는 거죠. 이때 북한의 지도자는 북한 삼지연 백두산 지하 580m 벙커에 있다고 봐요. 지하 580m 벙커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때 워낙 공습을 많이 당하고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김일성의 유언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게 지하화되어 있죠. 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냐? 우리는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우리는 모두 전국토의 도로화예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북한은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결국 그리고 발사 53분에 이제 결국 바로 오산공군기지, 미군이 있는 오산공군기지에도 이제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올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 봅니다. 이때는 핵보다는 화학탄일 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살인가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40톤만 서울에 날리면 서울 인구의 25%가 사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상도 아니죠. 이렇게 봅니다. 65만에서 250만 명이 죽을 수 있고 100만에서 400만 명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때 부상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 결핍으로 식물인간이 된다는 소리예요. 부상이 손 다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럼 서울 인구 1000만에서 최대 650만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된다라고 봐요.
자, 결국 이제 55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기서 또 하나의 또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터집니다. 북한이 EMP 위성을 미국 상공에서 터뜨리는 걸로 나옵니다. EMP 인공위성을 결국 미국 그 상공에 터뜨리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 2월에 북한이 그 인공위성 우주로 발사했거든요. 그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위성을 발사했거든요. 근데 위성 궤도가 묘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해서 미국 바로 위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궤도가.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네. 그거는 결국 나중에 어느 유사시에 지금 그걸 터뜨려버리면 전기 아마겟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의 발전소, 배전망, 공전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라는 게 어느 정도면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면 전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작동된 자동차 다 엉망돼버려요. 자동차 지 마음대로 운전하다 충돌돼버리고 변속기 고장나죠. 열차 경로 설정장치 고장나서 열차끼리 충돌하게 되고 댐이 막 수문이 열려가지고 물바다가 일어나고 가스, 오일 정지시설 다 퍼져버리고 항공교통 마비돼버리고 항만시설 마비되고 GPS 마비되고 위험물질 방위산업체 마비되고 엘리베이터 전원 추락해버리고 인공위성들 미국 지구 초락하게 되고 원전이 가동에 문제가 생기고 비행기 내부 기압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터지고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에 밸브가 과열되고 폭발이 되고 석탄 연소 보일러 시스템에 불이 붙고 터지고 댐이 터지고 상수도 급수가 통제 불능이 되고 화장실 물도 못 내리게 되고 가로등 터널 조명 못 켜지고 ATM, 핸드폰, 유선전화, 하수 넘쳐갖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전기가 만약되면. 그래서 실제 EMP 이게 위성이 EMP 탄이 만약에 미국 상공에 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기적인 이게 터지면 뭐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내 90%의 미국인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진짜 엄청난 공격이네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하게 놔두게 그 위성이 있다고요? 그거 2016년 2월에 발사에 성공했죠. 그거 계속 그 궤도 돌고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EMP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게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EMP 탄을 해가 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EMP 탄이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신 진짜 너무 그렇죠. 최고 극단적이야. EMP도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반론도 있습니다. 네, EMP가 맞습니다. 물론 뭐 전자기기에 뭐 민감하게 영향을 주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는 안 안 되거든. 돼요. 최악의 이 아저씨 너무 겁주시네. 네. 공포 마케팅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저기 어디를 많이 다니시면 그 전시장 같은 데 많이 가면 전시장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그렇습니다. 혹은 상품들의 최고 성능의 혹은 이제 미래에 만들 것들을 주로 소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 진짜 세상이 다 바뀐 것 같거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차라리 그런 전시 같은 데 가시려면 부산에서 지금 국제식품대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부산 커피쇼까지 같이 해요. 거기 1kg 커피가 또 참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가셔서 가야죠. 네, 거기 가셔서 차라리 식품 이거저거 구경도 하시고 맛보시고 1kg 커피도 직접 이상호 대표가 맞습니다. 또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전시회 가면 최고의 최고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1kg 그렇죠. 커피는 뭘 내놓은대요? 제가 그 작년에 참가했는데 네. 올해도 좀 시간이 되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본 판매되는 우리 보통 팔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팔죠. 일단 가격적으로도 거의 뭐 메리트가 절반에 있고. 가깝게 파시니까 엄청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죠. 그래요? 거의 1+1 효과를 그럼 가지고. 거기 가면 시음도 할 수 있고. 시험도 하고 아주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그치 전시장 같은 데서 네. 또 챙겨주는 것도 있고 네, 하니까 서비스도 많고. 가셔서 또 일당백 네. 우리 구독자라고 하시면 또 맞습니다. 많이 또 챙겨주실 네. 겁니다. 네. 자 거기 1kg 커피도 이번에 부산 커피쇼, 부산 국제식품대전에 참가를 하니까 여러분도 가셔서 한번 1kg 커피도 구경하시고 맛도 보시고 또 다른 식품들도 한번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아마 날짜가 6월 25일 수요일부터 6월 28일 토요일까지거든요. 네, 그때 뭐 가족들이랑 같이 가셔도 좋고, 뭐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가셔도 좋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극단의 극단을 달리는 이 작가분의 어떤 설정을 일단 뭐 세계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뭐 경각심도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핵전쟁은 진짜 이거 일어나서 안 되구나 우리가 예방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도 망가지고 뭐 전 세계가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패배하는 싸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생존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핵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핵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핵겨울. 아, 와야죠. 핵겨울? 칼 세이건, 우리 코스모스의 칼 네네. 세이건이 1983년에 이제 이 개념을 제안하고 사이언스지에 그 논문도 실렸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핵전쟁이 나면 그 재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기권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햇빛을 차단하게 되고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평균 3도 정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도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엄청난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 핵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으면 4도 정도 하락할 거라 봐요. 뭐 소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지구가 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태양광이 거의 뭐 엄청나게 감소되겠죠. 그러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국가들, 북반구 국가들이죠. 우리가 지금 그 바로 딱 우리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냥 여름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시사철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1035만 제곱킬로미터 늘어난대요. 지금 현재 빙하보다 배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1035만 원이면 100배쯤 되네.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자들은 이제 방사능 중독으로 고통하는 거죠. 이게 여기 이 책에 나오는데 예전에 미국의 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한 물리학자가 방사능 구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 보호하려고 자기가 막은 거예요. 막았단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최초의 사례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토, 설사, 피부가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치료요법이 나와요. 치료요법.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염증 방지 요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요법이냐면 피부에 염증을 방지하는 요법이 뭐냐면요. 철수세미로 그냥 피부 가는 거예요. 그게 염증을 방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화상 환자 심하게 입은 환자분들 그 피부를 그냥 갈아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마취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 그 고통이라는 막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게 골수하고 내장이 파괴돼요. 출혈 기능 다 파괴되고 세포가 다 파괴되니까 혈관 내벽이 벗겨져요. 혈관. 사람 몸이 액체가 돼버려요. 사람 몸. 그래서 나중에 그 학자가 이제 학자 물리학자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해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해부한 의사들이. 왜요? 장기가 다 녹아버려갖고 액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 몸 전체가 다 내장이 다 액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사성이 무섭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생존자들은 방사능 중독 고생하게 될 거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몇 달 지나면 이제 오존층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네. 자외선 이제 내리치기 시작해요. 아, 오존도 파괴되는 거야. 자외선 내리면 어떻게 우리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상에서는 그 자외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살아도 소용없네. 지금 핵전쟁은 주로 이제 북반구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남반구도 뭐 피해가 막심하군요. 전 세계 안전한 지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겠죠. 예. 그럼 지하로 들어가는데 네. 태양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곤충이 덜 끓고 병원균이 막 나오겠죠. 병원균들이 이제 창궐할 거 아닙니까? 예. 곤충이 예전에는 새들이 천적이 돼갖고 잡아먹는데 이제 새들 다 죽었잖아요. 불타갖고 하늘에서 남자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람들이 내리는 거죠. 레이닝맨이 아니라 이렇게 내리니까 이건 뭐 따뜻해지면 따뜻해진 대로 또 완전 어렵게 되는 거고 네. 생존자는 어떻든 추위와 처음에는 이제 추위 그 다음에는 하여튼 어둠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 되면 대부분 이제 여러 생식 세포 문제 생기니까 불임, 난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명 다 이래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시대가 벌어질 거냐? 바로 매드맥스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음식과 물을 놓고 무자비한 생존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질서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공룡이 멸종했고 생물종의 70%가 죽었잖아요. 네. 결국 이제 햇빛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햇빛이 양이 줄어드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서 못 자라고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초식 동물이 사라지게 되고 초식 동물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사라지게 되고 육식 동물이 죽어가지고 식물의 토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 먹이사들이 파탄 나니까 아무것도 안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 그래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그 괴베클리 태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구의 농사가 한 만 년에서 12,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 그 터키 쪽에 있는 괴베클리 태페가 12,000년 전 유적인데 6m짜리 높이의 기둥이 있고 건축물이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거대하고.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주변에 농사 지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 이게 분명히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고도의 어떤 뭐 사회 체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수렵 채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 시스템을 이해를 했잖아요. 6m짜리 야 지름 이걸 어떻게 기둥을 짓고 그렇죠. 그 정도로 하려면 뭔가 하여튼 그냥 사람 손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거죠. 뭔가
좀 꽤나 건설 도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농사지대가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니까 이 동원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식량 시스템을 어디서 갖고 오고 지휘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건축에 대한 공학적인 지식과 지혜도 있고 지휘와 통제하는 어떤 사회적 기능 시스템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사라지게 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 퀘베클리 태평 흔적은 남아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농사 짓고 나서 우리가 이 정도 하려면 몇천 년이 더 지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 핵전쟁 혹시? 아니 핵전쟁. 핵전쟁 가서 얘네들 아니 망한 거예요? 아니 이게 바벨 리세라는 책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만화책 일본 만화책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자연재앙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래 되면 자연재앙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만 년 지나가지고 만약 또 다른 뭐 인류든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생명체가 우리를 만약에 연구한다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거죠. 아,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만드는 데는 12,000년 걸렸잖아요. 지금 우리 문명이. 지금까지 12,000년 걸렸잖아요. 우리가 농업으로 시작한다면 몇 시간 만에 폐허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지층에서 보면 이상하게 방사능 물질들이 많고 뭐 이런 연구를 하겠죠. 네. 후대가. 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적은 뭐냐 이거죠. 적은 한 국가나 집단으로서의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이란, IS, 알카에다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이런 좀 그런가? 우리 모두의 적은 핵무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핵무기였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핵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로 보자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너는 못 가지게 해놓고 나는 가지고 있고. 그럼 그럴 거면 다 같이 없애면 좋으련만. 근데 다 같이 그것도 이제 약간 고민인데 저도 그럼 모든 나라가 다 가지면 안전할 거냐?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되는 나라가 있고 통제 안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통제 안 되는 나라들이 옆 나라 쏘면 그 옆 나라 또 쏠 때고 그럼 진짜 전 세계가 아주 그 위험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다 없으면 또 괜찮냐? 다 없으면 사실 지금처럼 한 4, 50년, 그렇죠. 6, 70년 정도 이만큼 전쟁 없던 시기는 지구상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그나마 핵무기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야, 쟤네 잘못 건드다 큰일 나니까 그냥 어떻게든 전쟁이 좀 안 난 나름의 평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두가 핵무기가 없으면 아마 훨씬 더 그 전통적 무기들 많이 사용하는 재래 무기들 많이 쓰는 그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결국 세계가 과연 최종 전쟁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들지 않습니까?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강상중 교수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상중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결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지금 뭐 일종의 거부 정치 세력이 대두되는 것도 그런 일환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게 결국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19세기가 아주 평화로웠지 않습니까? 나름 평화로웠거든요. 물론 전쟁은 있었지만. 벨 에포크.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라벨 에포크죠.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과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게 파시즘이었단 말이죠. 파시즘, 나치즘. 그게 일어나면서 완전히 세계를 파멸시키는 대전환을 일으켰듯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야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포퓰리즘이 또다시 세계를 파멸시키는 대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럼 그 다음은 핵이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포퓰리즘과 핵이 결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어떡해. 그래서 과연 그럼 최종 전쟁에 향하느냐를 정치, 경제, 사회심리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보자면 결국 지금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1648년에 종교전쟁 하고 나서 이제는 주권국가가 탄생했잖아요. 자, 하나의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시작된 게 내셔널리즘 아닙니까? 국민국가, 민주국가인데 통치 단위의 디폴트가 결국은 국가, 민주국가, 주권국가인 시절에서 이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 국민국가의 신화가 깨지고 다른 흐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국의 흐름으로 큰 어떤 덩어리로 이제 나눠주고 있다는 보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한 번씩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쪼개졌다가 또 모여지다가 쪼개지는데 지금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렇게 국민국가로 쪼개진 흐름들이 이제 다시 또 하나 권력으로 뭉치는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국민국가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의 불안과 갈등과 절망을 이 반작용으로 오히려 이제 극우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라는 것들이 더 격화되는 것 같다. 그 수단,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전쟁과 테러를 없애려고 하면 반드시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 테러를 없애기 위한 테러를 우리는 기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묘사하는 말이 전쟁을 없애기 위한 최종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이념이 맞아. 내 원리가 맞다라고 해가 충돌하면서 너의 생각을 난 용납할 수 없어. 너 나를 용납할 수 없어. 해가 서로 싸움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거는 그냥 다 죽이자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강상준 교수와 이제 우치다 타츠루 교수의 대담에 나오는데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자라는 원리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을 덜 죽일 수 있을까? 좀 희생자를 덜 나오게 할까? 요렇게 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사람이나 가족이나 집이나 이런 거를 좀 덜 잃을 수 있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건절하자. 전쟁을 건절합시다. 테러를 건절합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덜 좀 죽게 하면 어떨까? 덜 좀 다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 원리로도 너무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좀 더 턴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봐요. 경제 시스템이 왜 파탄됐기 때문에 나냐면 이제 성장이 안 되잖아요. 성장이 안 될 때 성장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부숴버리면 돼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 1등 어디? 12년? 2012년.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 1등이 어디겠습니까? 2012년. 네. 한번 2012년 뭔 일 있었지? 중동 쪽인가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2011년 가다피 죽고 이러면서 무정부화 되니까 무정부화 되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은 제일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장률이 엄청 높았고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는 남수단. 남수단 사태 알죠? 2014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는 에티오피아. 살아야 되니까 경제 그러니까 부서지면 경제 성장은 제일 잘 돼요. 네네네. 사회가 혼란할수록 경제 성장률은 높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성장이 정체 상태니까 이걸 전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무기 산업입니다. 수요가 무한하니까요. 무기는 수요가 유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한 대 가지고 나서 다른 거 버리고 다른 한 대 하고 이러지만 그리고 뭐 동시에 여러 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대를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옷을 동시에 내가 여러 벌 같이 겹쳐 입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동시에 100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무기는 무조건 파괴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수요가 더 늘어나고 경쟁사건 자사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파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기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폐기를 해야 돼요. 네네. 자, 이 무기는 몇 년 수요가 있게 무기야말로 궁극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 무기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무기산업이 최고 잘 나가는 이유는 사실 또 자본주의 근본적 원리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도 총알 오래된 거 있으면 이제 소모 사격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총 막 쏘게 해줘. 네. 뭐 우리 공군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육군은 뭐 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탄도 한 번씩 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또 이게 뭐 10년 이렇게 되면 네. 유통기한 지나면 네. 나중에 이게 불발탄 나면 이거 훨씬 더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유통기한 지나면 다 쏘더라고. 네, 그래서 그 또 안 그래 뭐 아무 일 없어도 또 훈련하면서도 또 무기를 써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소모를 하죠. 그러니까 무기야말로 궁극의 상품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인 거죠. 그리고 미사일 계속 신형 개량했다. 또 바꿔야 돼. 그렇죠. 신무기가 또 나오는 계속 신무기인 거예요. 우리 책 보면서 사실 이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완전 정신 나가서 타노스처럼 누가? 어떤 나라에서 이제 타노스가 나타나가지고 지구 절반 날려버리자. 절반 날리자. 성장은 멈췄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주고 나서 대형사 있는 사람들 어떠지? 그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조심해야 돼. 지금 저 푸틴이나 트럼프나 뭐 곧 가도 뭐 크게 억울할 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10대의
어린 아이를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게 가장 이게 민감하게 느끼는 그나마 자식들이 있으니까. 네.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자식. 그러네. 네. 그럼 우린 얼마 전에 자식 자식 없는 사람은 대통령 만들려고 아니 그런 생각도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근데 그만큼 이제 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김정은도 그 당시 폼페이오 만났을 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식들의 머리에 핵무기를 절대 이고 싶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건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깊이 바라보는 건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의 심리, 사회 심리가 실제로 전쟁을 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평화에 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945년 이후에 평화에 질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그 막시즘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론이 청년들이 엄청 막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역사적 실험을 경험 못했잖아요. 예전에 스탈린이 이랬고 소련 때 이랬다 이런 거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책으로서의 이론으로 접근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심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 우리가 그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갖고 너희들이 정말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단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매력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권리를 준 체제에 실증을 내고 그 체제를 파괴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검사가 검찰을 파괴한 역사가 많고요. 판사가 법원을 파괴한 역사가 많고 군인이 군대를 파괴한 역사, 귀족이 오히려 귀족 사회를 파괴한 역사는 인류 역사의 수두룩백백이에요. 우리 그 프랑스 혁명 때도 귀족인데 귀족을 죽이자 하는데 동의한 귀족들 많고요. 그래요? 러시아 혁명 때도 귀족이 민중과 함께하자 이런 거 많아요. 왜냐? 내가 살고 있는 체제 실증 나거든요.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퓰리즘이 무슨 이유가 이런 거죠. 실증이 나 있고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느냐가 아니라 다 싫어. 다 엎어버려야 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 다 혼내줘야 돼. 다 썰어버려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감정적 표현이 그건 술자리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TV 토론 공론장에 그런 감정을 배설한단 말이죠. 저주가 섞인 평론을 하고 저는 일종의 정치 평론을 보면서 주술평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술을 담고 있어요. 저주를 하고 저놈은 저렇게 하니까 절대 못 나올 겁니다. 저놈은 절대 낙선할 겁니다. 저놈은 절대 감옥 갈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 아주 부적절하고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측정해주고 그 사람이 정치인지 무조건 저 사람은 뭐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낙인을 찍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과 이념이 뭔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적합한 이런 게 아니라 또 그 소리야? 또 그 말이야? 이 뭔가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 끌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고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든요. 새로우니까. 새로운 것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우리가 아까 인간을 봐야 되는 게 항상 인간은 우리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에로스가 있고 타나토스가 있거든요. 사랑과 생존의 욕망이 있는 반면에 소멸의 욕망, 파괴의 욕망이 있거든요. 죽음으로 향해 간단 말이죠. 근데 항상 어떤 사랑을 하고 싶고 메이크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생산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동시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고 다 불태워버리고 싶고 극단적으로 나도 다 사라지고 싶어 이런 타나토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 때까지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이 체제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란 거는 일정 기간의 안정기가 지나고 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는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실증 나거든요. 그럴 때 파괴 욕망이 생겨요. 다 엎어버리고 싶어져요. 그 우체다 타치를 위해서 아주 재밌는 말 하는데 지루한 것보다는 불행해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지루한 것보다는 불행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사건이 생겼으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지루한 거는 똑같아요. 재미가 없어. 불행하는 거는 에너지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19세기 동안 그 벨르 에포크의 시절 그 자유주의와 우리 대화 토론 좀 가식적이지만 대화 토론하고 우리 평화롭게 이야기하자 이런 것들 이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반동이 일어나서 파시즘 생의 철학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 다 날려버려야 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그런 당위적인 내 자신인데 현실의 내 자신은 너무 찌질해. 내가 지금의 내라는 게 너무 짜증이 나. 내를 없애버려야 돼. 막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확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뭔가 없애버리자. 날려버리자. 그래야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어제의 나와 단절하고 이 종교적 분위기예요. 네. 그게 전쟁을 일어났고 그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본래의 내 자신을 찾아야 돼. 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니 지금 있는 걸 다 때려 부숴야 돼. 지금 내 자신을 부정해야 돼. 거짓된 너의 삶을 부정하고 거짓된 이 사회를 덮어버려라. 이게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철학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다 때렸고 다 모든 것이 저것이 악의 근육이고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파괴 욕망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항상 어느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왔으니까 좀 요럴 때가 있구나. 요 때가 또 지나가고 나면 온다. 요런 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인간이란 거는 아무리 좋은 부모가 이걸 잘해줘 저걸 잘해줘도 너무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짜증내는 게 인간이고 너무 부인이 잘해줘도 짜증나고 너무 남편이 잘해줘도 짜증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인간인데 아까 식으로 원리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역사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시대와 사회에 너무 빙의가 되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좀 거리를 두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지. 항상 그 통시적으로 이 시대적 변화 속을 멀리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라보지. 그 인간 변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인식하면 돼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해도 실망해가지고 거기에서 걱정이 쉽게 바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뭐가 실망이 돼버리면 휙휙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본래 인간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뭐 종교나 이념이나 정치나 그 인물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변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전쟁 안 일으키고 주변과 싸움 안 일으키고 그래도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네. 지금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분위기가 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부 좀 많이 포착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무슨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막 다 때려부시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칫 그쪽으로 흘러가진 않을지 조금 우리가 경계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거 걱정이 많이 될 땐 그래도 또 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뭘 먹고 나면 좀 괜찮을 텐데 그죠? 배고파서 그러나? 허해서 그렇지. 허해서 에너지도 없고. 허해서 그래. 그럴 때 든든한 한우 툭불 등심 한번 먹고 제비추리 한번 먹고 나면 정신이 그냥 온화해지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어야 그것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렇지. 지갑도 너무 텅텅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때려보시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은하수 파미 과일 또 소고기, 홍삼, 뭐 양배추 스틱까지 하여튼 여러분의 몸에 좋은, 여러분의 입에 좋은 다양한 농축산물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1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뭐 5종 세트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로 맞아. 또 이거 다 드셔보셔라. 싼 가격에. 좀 사보셨네. 저는 또 주문하고 있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랜덤 박스 뭐 이런 거. 10만 원 보냈는데 갑자기 막 소고기 막 이렇게 오고. 그거 좋은데요? 뭐가 올지 몰라 대신. 여튼 은하수 팜에서 맛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몸에도 좋은 뭐 홍삼 제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 네이버에서 은하수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진짜 괜찮은 우리 농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셔서 너무 뭐 막 네이버니 아니면 뭐 쿠팡이 이런 데서만 사지 마시고 이런 데서 한 번씩 사 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진짜 좋은 제품들은 이렇게 또 모여 있다 따로따로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수팜 네이버에서 은하수팜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24분이라는 책 언론인이죠 언론인 애니 제이콥슨이라는 언론인이 만약에 핵전쟁이 발발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를 사실에 굉장히 근거해서 쓴 그 책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고요.
절대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우리 갈 데도 없다. 그렇죠. 진짜 위험한 땅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은 확 드네요. 하필이면 북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책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또 도움 될 만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